안녕하세요. 전 파렴치한 사람의 만류를 끝까지 목격했던 40대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여러분, 세상엔 남의 선의를 딛고 올라서려는 사람이 있죠. 힘든 상황에 손을 내밀면 팔꿈치까지 낚아채고 올라와 미안하단 한마디 없이 당연하단 얼굴로 더 요구하는 사람 말입니다. 설마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곤 정말 몰랐는데요. 믿음이란 이름으로 애써 감내했더니 그 사람은 결국 벌을 받고 참았던 저에겐 복이 오더라고요. 지금 내려진 벌과 그리고 복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친정집은 사실 처음부터 행복한 가정은 아니었어요. 아빠라는 사람은 엄마를 정말 많이 힘들게 하셨거든요. 아빠가 주기적으로 집을 나가셨답니다. 아빠는 한 번 집을 나가기 시작하면 거의 6개월 동안 소식도 알 수 없었고 겨우 6개월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씩만 집에 들어오곤 했죠. 그렇게 집에 들어올 때 조용히나 있으면 좋으련만 역시나 아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올 때마다 엄마가 힘들게 벌어놓은 돈을 싹 다 가져가 버리곤 했으니까요. 어릴 적엔 그런 아빠를 제가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속으로만 울분을 섞였었는데 그나마 제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덩치도 크고 힘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도 엄마와 같이 아빠를 뜯어말리곤 했어요. 당신이 여태껏 우리 집에 뭐 한 게 있어서 여길 찾아와요. 오지 마세요. 우리 엄마가 힘들게 번 돈 당신이 뭔데 가지고 가요. 뭐 이 자식아? 이게 애비한테 해도 될 말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따로 있지. 지금 머리 좀 컸다 이거야? 이거 놔. 내가 내 집 오겠다는데 뭔 상관이야? 여기가 왜 당신 집이에요? 우리한테 아빠는 이미 없으니까 다시 놀지 마세요. 더 이상 엄마 힘들게 하지 마시라고요. 뭐 어쩌고 어째? 이놈의 옆에 내가 가정교육을 대체 어떻게 시킨 거야? 하여튼간 집안꼴 아주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가. 애들 꼬라지 좀 봐 이 옆에 내야. 어떻게 애비한테 함부로 대할 수가 있어? 당신이나 애들한테 함부로 하지 마. 오죽하면 애들이 당신한테 그러겠어? 다신 찾아오지 마. 당신 같은 아빠는 우리 애들한테 필요도 없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그렇게 엄마와 저 그리고 남동생들이 계속해서 아빠를 밖으로 몰아내자 결국 아빠란 사람은 집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집으로 찾아왔지만 나중에 남동생들도 어느 정도 크고 나니 더 이상 아빠란 사람은 집에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23살이 되었을 때 아빠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평생 아빠란 사람은 저희의 기억 속에 좋은 추억이라곤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저희 식구들이 힘들게 하는 그런 악마와도 같은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 저나 남동생들 모두 아빠의 장례식장엔 참석도 하지 않았어요. 엄만 혼자 순대국밥집을 운영하며 열심히 그렇게 저희 3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사실 지금도 아이 셋을 홀로 키운다는 게 힘든 일인데 그 시절엔 엄마 혼자 자식 셋을 키우는 게 얼마나 더 고단하고 힘드셨겠어요. 그렇지만 엄만 정말 저희 3남매만 바라보며 평생을 그렇게 헌신하면서 사셨답니다. 그런 엄마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저희 3남매는 바르게 자랄 수밖에 없었죠. 남동생들은 대학을 나와 탄탄한 중견기업에 입사해 엄마의 자랑이 되었고 저 또한 졸업 후엔 직장에 취직을 해서 제 밥벌이를 잘하고 살고 있었네요. 그러던 중 제가 30살쯤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자리에서 봤던 남편은 그저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딱 얘기를 나누던 와중에 뭔가가 제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건 바로 휴대폰 배경화면이었습니다. 근데 휴대폰 배경화면에 계신 분이 누구세요? 혹시 할머님 사진이세요? 네, 저한테 누구보다 소중하신 분이에요. 사실 부모님께서 늘 바쁘셔서 집을 항상 비우셨거든요. 제가 5살 때부터 16살 때까진 할머니가 저랑 여동생을 다 키워주셨어요. 말 그대로 저한텐 엄마나 다름 없으신 분이죠. 이제 제가 다 컸으니 저도 효도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제가 그 보답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때 화면을 바라보며 얘기하는 남편의 얼굴은 누구보다 따뜻하게 보였어요. 가족을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니 점점 저도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우린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게 되었고 만난 지 1년 반 만에 양가 상견례까지 치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상견례 날 저희 집 식구들도 왔지만 시댁 식구들도 다 같이 자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좀 놀랐던 건 90이 다 되신 시할머님이 직접 그 자리에 오셨다는 거였어요.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참석하기 어려우실 것 같았는데 손주 상견례인 만큼 직접 참석하고 싶으시다며 시할머니께서 얘기를 하셨죠. 우리 손주가 이렇게 멋지게 자라 장가 간다고 하니 제가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저희 손주 키웠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부족하기는요. 우리 예비 사이가 얼마나 싹싹하고 잘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사장어르신까지 와주셔서 저희 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야말로 저희 딸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혼자 자식 셋을 키우느라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겁니다. 부족하기는요. 사돈께서 홀로 얼마나 애쓰며 자식을 키워오셨겠습니까? 이렇게 훌륭하게 자식을 키워내신 분이시니 분명 손주 며느리도 올바른 아이겠지요. 오히려 저희가 더 감사드립니다.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저희의 상견례는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상견례 때도 그랬지만 양가 인사를 각각 갔을 때도 시할머니와 시부께선 따뜻하게 말을 해주시는데 이상하게 시모는 말도 잘 안 하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전 원래 시모의 성격이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당시 시댁은 시할머니가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계셨어요. 시부랑 시모께서 외지에서 각자 일을 하느라 자식들을 돌보지 못해 시할머니가 오셔서 아이들을 키워주시며 그렇게 합가를 하고 지금껏 같이 살고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전 시할머니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듣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시할머니는 무려 80대 초반까지도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댁에 가면 항상 고등어나 갈치 이런 생선으로 만든 요리가 늘 올라와곤 했어요. 저도 생선을 꽤 좋아하는 편인데 시댁에 가서 밥을 먹을 때면 시할머니께서 늘 생선가시 발라서 제 밥 위에 올려주시기도 했어요. 자, 우리 손주 며느리 이것도 한번 먹어보거라. 내가 생선 장사할 때 우리 손주 며느리 왔으면 더 신선하고 좋은 걸 먹여줬을 텐데 참 아쉽구나. 할머님,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 어쩜 이렇게 생선을 잘 구우셨어요? 전 매번 집에서 생선 구워도 이렇게 안 되던데 너무 맛있어요. 남편이 할머님 고등어찜이랑 생선구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는데 정말 너무 맛있네요. 그러냐? 나야 한평생 생선 장사하면서 매일 생선 요리나 했으니 그렇지 뭐. 맛있다고 하니 다행이구나. 그렇게 투박한 손으로 직접 손수 가시를 발라주시는 시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과 시누이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고 컸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겠더라고요. 특히나 남편의 여동생인 신우는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정말로 컸습니다. 타지에서 직장 생활하던 신우는 명절이나 휴일에 시댁에 오면 늘 시할머니 방에서 같이 잠도 자고 생활을 하곤 했거든요. 멀쩡히 신우 방이 비어 있음에도 신우인 항상 시할머니 곁에서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건 바로 시모였습니다. 으이구, 쟤는 어떻게 된 게 날 거꾸로 먹었나? 지 할머니만 저렇게 챙기고 어떻게 엄마를 안 챙겨? 야, 강은주, 너희 엄마 뱃속에서 나왔거든. 할머니보다 엄마를 더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엄마를 안 챙겨. 그래도 나 키워준 건 할머니 덕이 더 크거든. 그치, 할머니? 오냐, 오냐, 우리 손녀. 이 할미가 우리 손녀 주려고 간식 숨겨둔 거 있는데 그거 넣어요 먹으러 가자.
늘 따뜻하고 온정이 많은 시댁 식구들 중에서도 시모는 유독 좀 까칠하고 신경질적인 사람이었어요. 특히나 제 결혼 초반엔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려고도 하셨던 적도 많았죠. 그런데 그때마다 절 막아주신 건 바로 시할머니였어요. 이해, 너 저기 좀 가서 주방 좀 치워라. 안 그래도 너 오면 대청소나 한번 할까 했는데 내가 보니까 너 살림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좀 너희 집 가서 알려줘야 되겠다. 너 언제 시간 되니? 주말에 내가 바로 가마. 아이고, 네가 무슨 살림을 배워주긴 배워줘. 살림 한 번을 제대로 해본 적도 없으면서 아들 딸 낳고서 그때 이후론 내가 와서 살림이고 애들 보는 거고 다 해줬는데 네가 이제 와서 뭔 시집살이 시키려고 해. 밖에서 놀기만 했던 애가 갑자기 시애미가 됐다고 그러는 거요? 아휴, 어머님, 제가 무슨 뭘 밖에서 놀아요. 저도 돈 버느라 바빴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야. 너도 집에서 살림 안 했으면서 지금 똑같이 밖에서 돈 벌면서 일하는 며느리한테 뭐 하는 거야? 괜히 시집살이 시키러 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참, 어머님은 절 꼭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요. 우리 손주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러 가지 말어. 내가 계속 지켜볼 거야. 알겠어? 아휴, 알았어요. 시할머니 호통에 시모는 알았다며 더 이상 대놓고 제게 시집살이 시키진 않았지만 은근슬쩍 저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시키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절 시키다가 시할머니나 시부가 등장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저한테 잘해주는 척 하시기도 했고요. 한편 시부는 은퇴를 하시고선 건강에 많이 신경을 쓰시는 분이었답니다. 아침마다 운동도 계속 나가시고 조깅도 하시고 배드민턴도 치시고 또 등산도 가시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운동을 하셨어요. 한 번씩 시부와 밖에서 배드민턴을 치면 저도 꽤나 운동을 잘하는 편인데 한 번을 이기지 못했답니다. 아버님, 맨날 배드민턴만 치신 거예요? 정말 왜 이렇게 잘 치세요? 좀 봐주세요. 봐주긴 뭘 봐줘? 승부의 세계 냉정한 법이야. 제 아무리 아끼는 며느리지만 코트 안에선 소용없지. 자, 간다 우리 며느리. 그러면서 공을 넘기시는데 얼마나 체력이 좋으신지 제가 따라갈 수조차 없을 정도였어요. 남편도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아버지 하루라도 운동 안 하면 입에 가시가 돋으시는 분이셔. 나도 아버지 못 이긴다니까. 에이, 그래도 아버지 좀 봐주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며느린데요. 에이, 그럼 다음엔 5점 깔아서 주마. 그럼 되겠지? 그렇게 시부께선 운동도 정말 좋아하시고 젊은 사람들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그 연세에 근육도 짱짱하시고 아주 건강하셨답니다. 그런 시부가 집안의 중심을 잡고 있으니 집안은 늘 화목하고 편안하게 보였어요. 명절에 시댁에 가면 저흰 항상 시할머니께 먼저 인사를 올리는데 그러면 시할머니께서 늘 저희에게 용돈을 따로 챙겨주셨습니다.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갈 때마다 30만 원씩 늘 주시는데 너무 감사했지만 또 죄송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받을 때마다 전 굳고 사양을 했죠. 할머님, 이러지 마세요. 왜 이렇게 자꾸 용돈을 주세요? 저희 이거 앞으로는 안 받을래요.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됐다. 요즘 젊은 사람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한 달에 나가는 집값이며 대출금이며 그 돈이 얼마나 많겠냐. 이거라도 좀 보태가지고 쓰거라. 안 돼요. 저희 돈 있어요. 열심히 일하면서 돈 버는데 저희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내가 우리 손주랑 손주 며느리한테 주는 건데 이것도 못 주겠어? 이거 주려고 내가 80대 초반까지 계속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받아. 그렇게 계속해서 사양해도 시할머니는 저희 호주머니에 용돈 봉투를 자꾸만 찔러주시더라고요. 아웅다웅하는 저희 모습을 보면서 시모가 또 까칠하게 얘기하시곤 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저 주세요 저. 저희한테 10원 한 푼 안 주시면서
손주랑 손주 며느리 그렇게 예쁘세요? 저도 주세요. 당신이 지금껏 잘했어 봐. 어머니가 당신한테 용돈 맨날 주지 안 주시겠어? 당신이야말로 어머님한테 용돈 한번 드린 적 있어? 맨날 밥이나 먹었지. 이거 봐봐. 배 나온 거 한번 봐보라고. 어머님한테 용돈 달라기 전에 당신 뱃살이나 좀 빼. 여기서 왜 내 뱃살 얘기가 나와 당신은? 참, 내가 진짜 서러워가지고 이 뱃살 빼고 말지. 나 오늘부터 당장 헬스장 다닐 거야. 어이구 그러세요 그럼. 맨날 받는 것만 원하지. 남한테 주는 꼴도 못 봤었는데 돈 아까워서 헬스장 가려나 몰라. 한 번씩 이렇게 시모께서 집 분위기를 망치려고 들면 시부가 나서서 시모를 바로 말리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결혼 초반엔 시모가 이런 사람일 거라곤 전혀 상상치도 못했어요. 저희 역시 항상 시댁에 갈 때마다 시할머니, 시부모님 선물을 사가지고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선물을 사들고 가면 반응이 영 다르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손주 며느리가 최고다, 최고야. 잘 입으마. 고맙다. 안 그래도 나 꽃가옷 하나 마련할까 했었는데 이번에 날 풀리면 이거 입고 나들이나 가야 되겠다. 고맙구나. 그러게요, 어머니. 우리 며느리가 어머니한테 아주 잘 어울리는 거 골라서 왔네요. 역시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나도 잘 입으마 아가. 그렇게 시부와 시할머니는 제가 어떤 선물을 해주던 간에 너무 좋아하시고 칭찬 일색이신데 시모는 뭘 해줘도 못마땅해 하고 의심만 하시더라고요. 뭐야, 처음 보는 화장품인데 이거 어디 거니? 이거 싸구려 아니야? 어머님, 이번에 새로 나온 브랜드인데 요즘 인기가 정말 많아요. 화장품 질도 좋아서 사람들 진짜 많이 쓰거든요. 한번 써보세요. 그래? 내가 한번 진짜 알아본다. 나 아는 사람 화장품 판매하는 거 알지? 거기 물어다 보면 금방 다 들통날 텐데. 어머님, 제가 설마 어머님한테 안 좋은 거 해드렸을까 봐서요? 쓰시기 찝찝하시면 그냥 돌려주세요. 제가 그냥 쓸게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뭐 한번 써보지 뭐. 내가 피부가 워낙 예민해서 아무거나 안 맞아서 말이야. 그러게 선물 사기 전에 나한테 먼저 물어봤어야지. 난 고급 라인만 쓰는데. 하여튼간 한번 써보마. 이렇게 해줘도 좋은 소리 한번 못 들으니 시모한텐 뭘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식구들도 너무 좋으신 분들이고 더군다나 남편도 저희 엄마에게 잘해서 크게 불만은 없었답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엄마가 하는 순댓국밥집에 가서 종종 서빙이나 설거지를 도와드리기도 했어요. 그러면 저희 엄마가 늘 남편을 말렸지만 남편은 끝까지 엄마를 도와주었습니다. 거기다 일이 끝나면 항상 남편은 엄마의 어깨를 주물러드리곤 했어요. 장모님, 오늘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장모님 손맛이 원체 좋으니까 손님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장모님 진짜 힘드시겠어요. 마음 같아선 제가 낮에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죄송해요. 아유, 죄송하긴. 우리 강서방이 와서 도와주니까 오늘은 하나도 안 힘들어. 강서방 항상 이렇게 도와줘서 고맙네. 내가 강서방 덕분에 요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장모님, 다른 것보다 장모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늘 건강 먼저 생각하세요. 그렇게 다정다감한 남편과 함께 결혼 생활을 이어가면서 저희는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아들들을 낳았을 때도 시할머니께서 정말 많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셨어요. 식구가 더 늘어나게 되니 저희 가족들은 더 행복해졌습니다. 출산하고서 제가 약간 산후 우울증처럼 우울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시댁에 가면 시부께선 제 앞에서 막 막춤을 추시곤 했었어요. 아가, 이거 봐라, 이거 봐봐. 내가 춤을 좀 배웠는데 어떠냐? 이 시애비 춤 잘 추지 않어? 아버님, 그게 뭐예요?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웃기지? 그래, 그렇게 웃어야 우리 며느리지. 우리 며느리 힘내라, 힘내. 그렇게 시부께선
제 산후 우울증도 어떻게든 낫게 해주시려고 막춤까지 추실 정도로 제 생각을 정말 많이 해주셨답니다. 시할머니께서도 늘 제 안부를 먼저 물으시고 제 건강 걱정을 먼저 해주실 정도로 절 챙겨주셨죠. 이런 시댁 식구들 덕분에 저 역시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었고요. 그런데 결혼 생활 7년 만에 정말 큰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누구보다 건강하고 우리보다 더 체력이 좋으셨던 시부께서 너무도 허망하게 갑작스런 급성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만 거였죠. 그날 아침도 시부께서 저한테 좋은 글귀, 좋은 명언을 보내주셨는데 그게 시부께 받았던 마지막 메시지가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었네요. 갑작스런 시부와의 이별은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시부는 평소에 술도 잘 안 드시고 그렇다고 흡연을 하셨던 것도 아니었고 매일같이 운동도 하셨던 분이었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그렇게 떠나버리시고 말았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갑자기 길에서 쓰러지셔서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아침에 남편에게 시모의 급한 전화가 오면서 저희도 바로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도착해서 보니 이미 시부께 사망 선고가 내려진 상태였어요. 옆에 계시던 시할머니께서는 그대로 주저앉으시고 혼절해버리셨고 시모 또한 병원 바닥에서 주저앉은 채 오열하셨답니다. 시부의 장례식장엔 시부의 인품만큼이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오셨어요. 오시는 조문객들 모두 시부의 영정사진 앞에서 내내 오열하셨답니다. 시부께서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왔는지 그게 딱 느껴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오셨고 그 덕분에 시부의 마지막은 외롭지 않게 잘 보내드릴 수 있었네요. 장례식이 끝나고서 한동안은 저나 남편 모두 무척 힘들었지만 시모도 힘들어하시고 내내 누워서 우시기만 했습니다. 특히나 시할머니께선 시부가 돌아가신 후에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시더니 몸이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죠. 평소에도 노안으로 잔병치레는 좀 하셨고 지병도 좀 있으셨지만 그래도 나름 건강을 챙기려고 많이 노력하셨는데 시부의 장례식 후로는 늘 누워 계시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남편은 그런 시할머니를 안아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할머니,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시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하늘에서 얼마나 걱정하시겠어요. 할머니마저 잘못될까봐 이 손주 너무 걱정돼 죽겠어요. 네? 요즘 식사도 잘 안 하신다면서요, 할머니. 맞아요, 할머님.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저도 그렇고요. 다른 거 몰라도 식사는 잘 하셔야 약도 드시고 기운 차리시죠.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없으세요? 제가 할머님 드시고 싶으신 거 뭐든 다 해드릴게요. 네? 그래, 말이라도 참 고맙구나. 내 걱정해주는 사람은 우리 손주하고 손주 며느리밖에 없다. 나도 기운을 차리고 싶은데 우리 아들이 아직도 눈에 아른거린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허망하게 간다니. 이 불효막심한 놈이 이 애밀 혼자 놔두고 먼저 갈 수가 있다니. 내가 아들 먼저 앞세우고 어떻게 살겠냐. 우리 아들 혼자 얼마나 외롭겠어. 이 애미가 얼마나 보고 싶겠냐고. 그렇게 시할머니께서 오열을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나 남편이나 둘 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 아버지 괜찮을 거예요. 할머니 옆에 이 손주가 있잖아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네? 저 진짜 할머니까지 어떻게 되면 어쩌나 걱정돼요. 그런데 그때 시모가 저희의 모습을 보면서 한 한마디를 듣고서 전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시모는 시부 장례식 후 딱 한 달이 지나자 점점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저희가 갔을 때 시모는 거실에서 혼자 깔깔 웃으며 TV를 보고 계시더군요. 그런데 저희가 시할머니를 안아드리며 울고 있으니 시모는 비아냥대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구야, 아주 그냥 누가 보면 이상가족이라도 상봉한 줄 알겠네.
그만 좀 울어. 집구석에서 그렇게 맨날 울고불고 하니까 암울해 죽겠어. 암울하다고. 아유, 지긋지긋해서 정말.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만 할 거야? 산 사람은 살아야지. 울고불고 운다고 뭐 떠난 사람 다시 돌아와? 아유, 정말. 그런 시모의 모습에 정말 너무 깜짝 놀라긴 했지만 전 처음엔 그냥 시모가 괜찮은 척 하는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30년 넘게 결혼 생활했던 남편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떠났는데 한 달 만에 괜찮아질 거라곤 생각도 못 했었거든요. 저희가 슬퍼하는 것처럼 그냥 시모도 충격으로 이상 행동을 하시는 건가 싶은 생각도 했었고요. 저흰 틈만 나면 시댁에 가서 할머니를 보살펴 드렸어요. 한 번은 시할머니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입원을 하신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시할머니가 입원을 하시고 난 후에도 시모는 병원에 잘 찾아오지도 않더군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전화를 했답니다. 어머님, 오늘 할머니 병원에 가보려고 하는데 어머님도 같이 가실래요? 내가 거길 왜 가니? 아니 맨날 집구석에서 보는데 뭐하러 병원까지 찾아가서 얼굴을 보고 앉아있어? 너랑 우리 아들이랑 내 딸이 자주 가면 되지 뭐. 굳이 나까지 봐야 되니? 예, 나도 힘들다 힘들어. 나도 이제 60대 중반이야. 할머니만큼이나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니들은 내 걱정은 안 하고 맨날 할머니 걱정만 해? 늙으면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한 거지. 그런 시모의 말에 전 더 이상 시모에게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전엔 한 번도 이렇게까지 말한 적이 없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시할머니는 그 후로도 입원을 하셨다가 퇴원을 하셨다가 반복하셨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시부가 떠나시고 1년 반쯤 지났던 어느 날 저희 엄마의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 딸,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고 있어? 나야 뭐 잘 지내지. 엄마는 별일 없고? 엄마? 있잖아 딸. 엄마가 우리 딸한테 할 말이 좀 있는데. 할 말? 무슨 말? 왜, 무슨 일 있어? 그런데 엄마가 한참을 말도 하시지 않고 뜸을 들이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더니 전화기 너머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전 너무 놀라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뭐야? 무슨 일 있어? 왜 무슨 일인데? 말해봐. 무슨 일이냐고. 성은아, 있지? 엄마가 이번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그게 있잖아. 놀라지 말고 들어. 글쎄 엄마가 암이란다. 뭐라고? 전 엄마의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눈물이 빵 터지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남한테 피해 한 번 주지 않고 홀로 정말 열심히 자식 키운 엄마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하늘이 정말 너무 원망스럽더군요. 그래도 나름대로 한 달에 2~3번씩 친정에 가서 엄마를 돕고 매일같이 엄마 통화도 자주 했는데 엄마의 건강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나도 싫더라고요. 엄만 평생을 그렇게 자식들에게 희생하다가 폐암 판정을 받은 거였습니다. 엄만 폐암 2기였고 5년 생존율은 대체로 40%에서 60%가량이었어요. 물론 말기만큼 심각한 건 아니었지만 빠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엄만 바로 식당 문을 닫고서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먼저 종양이 생긴 부분을 절제하고 항암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으로 림프절 침범이 보이지 않았죠. 그렇지만 엄만 여러 번의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둘째 동생은 천안에 살았고 셋째 동생은 원주의 직장 때문에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두 동생들 모두 쉽게 올 수가 없어 제가 엄마 곁을 계속 지키게 되었고요. 그런데 항암 받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수술만 하면 금방 엄마 건강이 나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항암 사이클을 한 번씩 거칠 때마다 엄마의 기력이 점점 떨어지시곤 했으니까요. 이게 또 후유증이 심할 때도 있어 항암하고 난 후에 오심이며 고열에 시달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는지 몰라요. 그때 남편이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가 장모님 모시고 사는 건 어떨까? 내가 보기엔 장모님 전보다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웃음기도 많이 사라지시고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 내가 갈 때마다 내 손을 꼭 붙잡으시는데 전보다 기력이 없으신지 꽉 잡지도 못하시더라고. 애들도 할머니 걱정 많이 하고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같이 모시고 살면 어떨까? 여보, 정말 괜찮겠어? 아무리 그래도 암 환자랑 같이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괜찮지 그럼. 당신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나한테도 장모님은 내 가족이잖아. 어머님이 지금껏 당신이랑 처남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는지 내가 잘 알고. 이젠 사위로서 내가 모시고 싶어서 그래. 어? 우리 그러자. 전 정말 남편의 말을 듣고 눈물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착하고 좋은 사람과 제가 결혼을 할 수 있었는지 그저 너무나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엄마를 모시고 살게 되었어요.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엄마와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저희와 함께 사시면서 조금씩 건강을 되찾고 계셨어요. 물론 항암을 받을 땐 여전히 힘들어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손주들도 있고 곁에서 저와 남편이 살뜰하게 챙겨드리니 전보다 많이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를 모시고 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사실 엄마 암 수술이랑 항암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시모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막 짜증을 내시기 시작했어요. 예, 너희는 아주 그냥 이 시애미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도 안 하니? 대체 요즘 뭐 하길래 연락도 통 없고 내가 이렇게 전화를 해야 되겠어? 아휴, 어머님, 그게 저희 친정엄마가 좀 몸이 안 좋으셔서요. 저희 집으로 모시고 옆에서 보살펴 드리느라 연락이 뜸했네요. 죄송해요, 어머님. 뭐? 너 지금 뭐라 그랬니? 집으로 모시고 오다니. 예, 너 지금 사람 차별하는 거야, 뭐야? 왜 난 안 모시고 네 엄마만 모시는 거니? 허이구, 그래도 내가 시애미긴 시애미라 이거야? 이래서 내가 며느리 필요 없다니까. 며느린 지 친정만 챙긴다더니 딱이네, 딱이야. 그래서 네가 내가 전화하면 바쁘니 어쩌니 전화 피하고 그랬구나. 참 너도 진짜 너무한다. 일단 알았다. 끊어. 너 앞으로 두고 봐. 그러면서 전화를 딱 끊어버리는 시모를 보면서 전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사실 엄마와 병원에 다니면서 종종 시모가 자꾸 전화를 와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귀찮게 하는 통에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전화를 잘 안 했었거든요. 아들한텐 한 번을 안 하면서 왜 맨날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그러시는지. 그래서 제가 점점 거리를 뒀었는데 또 트집을 잡으려고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였죠. 그런데 전 그때까지만 해도 도대체 뭘 두고 보자는 건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경악을 금치 못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른 시간에 갑자기 집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 시모가 떡하니 문 앞에 서 있는 거였습니다. 전 너무 놀라 바로 문을 열었는데 보이는 광경에 다시 한번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저희 집에 온 사람은 시모뿐만이 아니었거든요. 시모의 뒤로 시할머니께서 서 있으셨습니다. 아우, 넌 문을 왜 이렇게 늦게 여니? 아주 추워 죽는 줄 알았네. 빨리 이거나 받아 얘. 시간 없으니까. 어머님? 이게 뭐예요? 웬 짐가방이에요? 이건 이 시할머니 짐가방이다. 오늘부터 할머니 네가 모셔라. 네? 뭐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뭐 피 한 방울 섞인 것도 아니고 네 시아버지도 갔는데 내가 왜 네 시할머니 모셔야 되니? 난 엄연히 남남이잖아. 뭐 어차피 너도 지금 네 엄마 간병하고 있다며. 하는 김에 네 시할머니도 모시라고. 네 남편이랑 시할머니는 같은 피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아유 얼른 받아. 무거우니까. 전 시모의 말에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추운 날 어떻게 시할머니를 모시고 그 이른 아침부터 오실 수가 있는지. 게다가 시할머니 건강 상태도 안 좋은데 굳이 모시고 온 시모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시할머니는 기력 없이 시모 뒤에 서 있었고 고개도 잔뜩 숙여 아무런 말도 하시지 않으셨고요. 그때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은 저희 엄마가 나오시더니 그 광경을 보시고선 먼저 나서셨어요. 아이고, 사장 어르신, 안녕하세요. 추우시죠? 얼른 들어오세요. 성은아, 얼른 안으로 모셔야지. 날이 많이 춥다. 사돈, 제가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됐네요. 아, 네, 그래요. 뭐 암투병 중이시라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잠깐 제가 딸 집에서 신세 좀 지고 있네요. 예, 뭐 안타깝게 됐지만 빨리 완쾌하시길 바랄게요. 어쨌든 저희 시어머니 두 분이 좀 잘 봐주시고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러더니 시모는 시할머니와 짐만 내려놓고선 바로 뒤돌아 나가버리시더군요. 정말 이게 무슨 예의인지 너무 황당했습니다. 시할머니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시고 내내 눈치만 보고 계시는데 정말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후로 전 암투병 중인 엄마, 아들을 잃은 시할머니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서 생활을 하게 되었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오히려 이날 이후로 저희의 생활은 확 달라졌어요. 시할머니께서는 내심 시모와 사는 것보다 저희와 같이 사는 걸 원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 시할머니 두 분께서는 정말 서로 마음이 잘 맞으셨어요. 하루는 엄마가 항암을 받으시고 나서 좀 기력이 없으셔서 누워 계셨던 날이 있었는데 그날 시할머니께서 손수 닭죽을 끓여주신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시할머니께서 닭고기를 손수다 손으로 일일이 곱게 찢어가지고 그냥 후루룩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정성을 다해 끓이셨더군요. 그걸 먹고선 엄마가 얼마나 감동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사돈, 이것 좀 드셔보세요. 입맛 없을 땐 이렇게 죽이라도 좀 먹어야 기력이 생기지. 안 그러면 기력이 더 떨어져서 힘들어요. 아유, 사장 어르신, 이걸 아까부터 내내 하신 거예요? 아유,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고기도 다 잘게 찢어서 넣으시고 이거 보니까 저희 엄마 생각이 나네요. 저희 엄마가 딱 한 번 귀한 닭고기 얻었다고 이렇게 해주셨었는데 저도 저희 아들 키우면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식이 아플 땐 뭐라도 자식 입에 넣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죠. 사돈께서도 얼른 힘내세요. 사돈이 힘을 내셔야 우리 애들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아, 얼른 한 수저만 떠보세요. 그렇게 내내 입맛 없이 누워만 계셨던 엄마도 시할머니의 정성 어린 닭죽을 보시고선 한 수저씩 드시더라고요. 이상하게 엄만 항암 때 제가 아무리 요리를 해서 드려도 잘 드시지도 못했었는데 시할머니 간 요린 너무 맛있게 잘 드셨습니다. 전 그래서 시할머니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후로 저희 엄마도 시할머니를 정말 많이 챙기셨고요. 아무래도 건강을 위해선 운동도 해야 하는데 두 분이서 매일 아침 집 앞 산책도 같이 가시고 그러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엄마도 몸이 아프셨지만 시할머니께서도 아프시다 보니 두 분이 통하시는 게 많으신 것 같았죠. 그렇게 두 분은 서로를 의지하며 정말 잘 지내셨답니다. 오히려 저보다 두 분이 더 돈독해지고 친해지신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그렇게 시할머니와 함께 같이 지내면서 들어보니 시모는 내내 밖으로만 돌면서 시할머니 밥도 안 챙겨주고 집안일도 하나도 안 한 채 완전 나 몰라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거기다가 시부가 돌아가신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남자친구까지 생겨서 같이 여행 다니고 있다며 시누이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뭐 어쨌든 시모도 시모 인생이 있으니 그거야 별 신경도 쓰지 않았지만 시할머니한테 하는 행동은 참 너무하다 싶었네요. 심지어 저한테 가끔씩 전화가 왔었는데 시모는 시할머니 안부는커녕
진짜 자기 원하는 것만 내내 요구하곤 했습니다. 예, 나 며칠 뒤에 등산 가는데 네가 내 등산복이랑 등산화 좀 사서 보내라. 아, 그리고 선글라스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좀 사서 보내고. 네? 어머님, 할머님 괜찮으신진 궁금하지도 않으세요? 내가 그걸 궁금해서 뭐하니? 네가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 뭐. 하여튼 간에 필요한 거 내가 메시지로 보내놓을 테니까 알아서 고급스러운 걸로 골라서 보내라. 싸구려로 보내지 말고. 정말 염치라곤 하나도 없었던 시모의 태도에 전 너무나 황당했지만 저보다 더 화가 난 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시모도 혼자서 힘들 테니 종종 시댁에 들려 챙겨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와 같이 시댁에 갔다가 정말 경악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고선 이내 남편의 마음이 완전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건 바로 시모가 새로운 남자친구와 시댁에서 살림을 차려버렸더라고요. 딱 시댁 문을 열자마자 처음 보는 남자와 같이 하하호호거리며 TV를 보고 웃고 있는 시모를 발견하고선 저와 남편 모두 너무 놀라 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또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왔어? 아유, 니들은 어떻게 엄마 집에 오면서 손에 뭐 하나 안 들고 오니? 하여간 예의라고 눈꼽만큼도 없다니까. 엄마, 저 사람은 누구야? 아이, 저 사람이라니. 엄마 남자친구야, 남자친구. 네 새아빠 될 사람이라고. 엄마가 얘기했었지? 앞으로 여기서 같이 살 거니까 그렇게 알고. 뭐라고? 엄마, 여기가 어디라고 다른 사람 이렇게 함부로 들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남편의 시모의 말에 정말 얼굴이 시뻘겋게 변할 정도로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끝까지 뻔뻔하시더라고요. 뭘 어떻게 그래? 엄마 나이 고작 이제 60대인데 그럼 평생을 독수공방하면서 혼자 살리? 니들도 엄마가 혼자 사는 것보다 누가 이렇게 옆에 있는 게 더 좋지 않겠어? 그럴 거면 정식으로 인사를 하고 소개도 하고 천천히 친해진 후에 그래야지. 여기가 어딘데 이렇게 아무런 동의도 없이 이래. 이러려고 할머니도 내쫓았어? 이러려고 할머니까지 내쫓았냐고. 이 집이 엄마 거야? 엄마 것도 아니면서 왜 함부로 그러냐고. 아이 참, 그럼 엄마 집이지 그럼 누구 집인데? 아유 됐다. 너도 필요 없어. 아주 그냥 지 엄마를 무슨 존경할 줄도 모르고. 너 그딴 소리 할 거면 가. 네 얘기 더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가라고. 남편은 그 광경을 보고서 시모에게 엄청 실망을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시댁을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남편이 이토록 화가 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집은 정말 시부가 뼈 빠지게 일하고 또 시할머니께서 열심히 생선 팔아 마련한 집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시부가 돌아가셨다고 해도 남자친구 거기 데리고 와서 산다는 건 남편으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그 뒤로도 남편은 시모한테 연락도 하지 않고 명절에도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시모도 그때 남편이고 시누이고 다 괘씸하다며 연락도 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는 이사를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엄마랑 시할머니 모시고 있고 거기다 애들도 둘이나 있으니 한 집에서 6명이 살기엔 25평 집이 좀 좁고 답답했거든요. 그동안은 그래도 거실에서 저희 부부가 자고 애들은 한 방에서 자고 시할머니와 엄마한테 방을 하나씩 내어줬었는데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가 집을 알아보던 와중에 시할머니께서 저와 남편을 부르시더니 깜짝 놀랄만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손주 며느라, 이거 바꿔라. 네? 할머님, 이게 뭐예요? 이거 내가 평생을 모은 돈이다. 이걸로 집 마련할 때 보태 쓰거라. 전 시할머니가 내민 통장을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통장엔 정확히 2억 8,800만 원이 들어있었거든요.
정말로 시할머니께서 평생 일하시며 모아둔 돈을 잘 쓰지도 않으시며 아끼셨는데 그걸 저희한테 내민 거였고요. 할머님, 저희 이 돈 못 받아요. 괜찮아요, 할머님. 이거 잘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할머님 드시고 싶으신 거 사드시고 할머님 필요한 대로 쓰세요. 아유, 됐다. 내가 이 나이 먹어 필요할 게 뭐가 있겠어. 언젠가 내 손주들한테 물려주려고 했었다. 이제 그때가 된 것 같아. 그러니 거절하지 말고 받아다오. 손주들한테도 참 고맙지만 난 우리 손주 며느리한테 참 고맙구나. 처음엔 저희도 한사코 거절했지만 결국 시할머니께선 그 돈을 꼭 주고 싶다며 내내 저희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처음엔 신우이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우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신우이도 이미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어요. 오히려 신우는 저한테 괜찮다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 아유, 저 괜찮아요. 솔직히 저 언니한테 오히려 더 미안한데요. 저희 할머니 지금 이렇게 모시고 살고 있는데 제가 언니한테 도움도 못 주고 전 그거 하나도 탐낼 자격 없어요. 그리고 하나도 섭섭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언니 그거 받아도 돼요. 대신 할머니 잘 부탁드려요. 그렇게 저흰 시할머니의 평생 재산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깜짝 놀랄 만한 소식도 들려왔네요. 그건 바로 엄마가 집을 처분하시고서 그 돈도 저희에게 보태주신다는 거였습니다. 남동생들도 당연히 저희가 이사하는데 그 돈을 보태야 한다며 얘기를 했고 엄마 역시 당연히 집을 판 돈을 주셨답니다. 정말 그 덕분에 저흰 25평 집에서 38평 집으로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었습니다. 시할머니와 저희 엄마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솔직히 그 넓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건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아마 대출도 많이 받았을 거고 부담도 컸었을 겁니다. 그런데 두 분이 이렇게 모든 걸 다 내어주신 덕분에 저희 너무나도 편안하게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었던 거죠. 저와 남편은 시할머니와 엄마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 지금도 어떻게든 더 챙겨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지금 그 후로 2년이 지났는데 의사 선생님 말로는 엄마의 상태가 정말 많이 좋아졌다며 이대로 쭉 유지만 되면 몇 년 뒤엔 완치 판정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모든 게 저와 남편 그리고 저희 애들과 엄마, 시할머니께서 서로를 배려하고 애정하며 지낸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요즘도 저흰 하루에 꼭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네요. 특히나 저흰 항상 모여서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한답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우리 할머니도 사랑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사위 사랑한다. 우리 딸도 사랑하고 우리 손주들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우리 사장 어르신 이렇게 건강하게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사돈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사돈 참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 모두 사랑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안아주며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저희 집은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고 있네요. 지금은 시할머니께서 연세가 95세가 넘으셨는데도 아직도 정정하시답니다. 시부께서 떠나시고선 한동안 힘들어하시고 건강도 많이 쇠하기도 했지만 다시 건강을 되찾으셔서 지금은 잘 지내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많이 좋아지셔서 이젠 두 분이서 같이 김장도 담그시고 요리도 같이 하시곤 합니다. 얼마 전엔 신우이가 결혼을 해서 신우 가족들과 다 같이 여행도 다녀오곤 했어요. 가족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지 어딜 가도 사람들이 다 부럽다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게 얼마나 뿌듯하고 기쁜지 모른답니다. 정말 건강엔 긍정적인 환경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암 환자나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있는 집에선 더 화목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시모는 전에 살았던 그 남자와는 헤어졌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헤어지고 난 후에 자식들한테 연락해서 섭섭하다 서운하다 그러시는데 그때서야 자식들한테 말하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아무리 부모라고 한들 자식들한테 애정을 줘야 자식들도 부모한테 애정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나 남편은 정말 말 그대로 최소한의 자식된 도리만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시모에게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차마 이 사연엔 솔직하게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시모는 막무가내고 아주 우격다짐이시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본인 말만 다 맞다고 하시는데 아무리 저희가 얘기를 해도 들으실 분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시모한테 최소한의 도리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있다면 같이 살고 있는 저희 가족들, 시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저희 애들이랑 남편, 또 남동생들과 신우 가족들까지 모두 오래오래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 뿐이에요.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 제가 좀 더 노력해 보려고요. 제가 지금껏 살다 보니 진정한 가족이라는 게 꼭 피를 나눠야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서로를 아껴주고 배려하고 생각해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지내다 보면 남이었던 사람도 자연스럽게 소중한 가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 내가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혹은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어른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아랫사람을 휘두르려고 하면 그건 아무리 피를 나눈 가족이라고 해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인 것 같네요. 여러분들 곁엔 겉만 가족인 사람이 아니라 속으로도 진정 서로를 아껴주는 가족들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